니들이 내 병간호 해줄 상황이 안 되면 그럼 요양원에라도 들어가게 비용을 좀 부담해 줄 수는 있겠냐? 엄마, 그러니까 결국 병원비 해내라는 소리를 하려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병간호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게 깔아놓고 그게 안 되면 돈이라도 해달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저희 생활비도 부족해서 매번 어머니한테도 받아다 썼는데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불효자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돈은 있지도 않고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진심과 노력을 무시하니 나도 더 이상 너한테 공을 들이지 않을 작정이다. 병원비 대라는 말 다시는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대신 너희도 다시는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생각 말아라.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대화는 60대 중반 강영실 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아들 며느리와 나눈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씨의 아들이 영실 씨 품에서 착한 아들로 자라던 시절까지 가야 하니 꽤 오래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실 씨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산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아니, 그때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남편 사업도 잘 됐으니 좋은 차도 타보고 큰 집에도 살아보고 비싸고 좋은 옷 입고 비싸고 좋은 것도 먹으며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다들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다 싶게 남편 사업이 망해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빨간 딱지 붙은 집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은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됐던 겁니다.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 잘 되던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된 것인지 영실 씨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믿었던 부하 직원 누가 돈을 들고 날랐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당장 그날 밤 어린 아들 데리고 세 식구 잠 잘 곧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영실 씨는 할 수 없이 친정집에 객식구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시댁도 남편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어 시댁 재산도 다 넘어가는 바람에 시부모도 서방님 내에 들어가 동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할 판이었으니 그나마 그렇게라도 지내실 곳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갑자기 닥친 불행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영실 씨와 달리 남편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의 일탈이 시작됐던 겁니다. 남편 사업이 그렇게 된 것이 영실 씨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였는데 그동안 당연한 듯 누리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되었으니 어린 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영실 씨는 그런 아들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남편까지 그리 되고 말았으니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들을 어떻게든 감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를 때려 그때마다 영실 씨는 맞은 아이 부모를 찾아가 머리 조아리며 죄송하다 소리도 숱하게 했고 그러면서 건넨 돈 봉투에 넣었던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실 씨는 처음에는 아들이 그러고 다니는 것도 안쓰럽다 생각했고 아들이 그러고 다녀도 곧 원래의 착했던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아들이 쳐놓은 사고를 그렇게 다 수습해 줄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니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기 시작하니 이제 아들에게 맞은 아이 부모 찾아다니며 인정으로 비비는 게 아니라 아들이 형사 처벌 받게 되는 것을 막아야 했으니 합의금 뒷바라지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영실 씨는 이러다가는 아들이 영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그때부터는 아들은 혼내기도 많이 혼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더 사고만 치던 아들이
그놈의 사고도 칠 만큼 친 것인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만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리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고 다 늦어 시작한 공부로 좋은 대학 갈 성적을 얻기도 어려웠지만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들어간 대학에서 또 취직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던지 아들은 취직 잘 되는 전문대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실 씨는 아들이 4년제 대학에 가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등록금을 마련해 줄 작정이었겠으나 그 돈 마련해 주는 것이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었기에 국비 보조도 많이 나오고 또 2년만 다니면 되는 전문대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아들이 고맙기도 했던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늦게 들어간 전문대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공부를 했고 졸업 후 그 학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회사에 바로 취직도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원이 되어 월급을 받게 되었어도 영실 씨는 아들에게 생활비 달라는 말 같은 건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영실 씨는 일하는 곳에 있는 언니들이 출가한 한 자식들은 부모한테 생활비를 줘야 한다고 얘기하던 걸 들었던 적이 있지만 없이 살아오면서 드디어 스스로 번 돈을 갖게 된 아들에게 생활비 달라는 소리는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실 씨에게도 그 시절은 너무 힘든 시절이었고 남편마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만 남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사고만 치고 다니던 아들이 어엿한 회사원이 되어 지 밥벌이를 시작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지 인생 즐기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생활을 2년쯤 했을 때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영실 씨는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드디어 제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 전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시름 났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영실 씨에게 영실 씨 속 아플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엄마, 그런데 처가에서 저를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세요? 걔는 대학도 4년제를 나왔고 회사도 저보다 더 크고 좋은 회사에 다니거든요. 뭐 걔네 부모님 보시기에 제가 탐탁치 않으실 게 당연하죠. 영실 씨도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아들 처가, 그러니까 영실 씨의 사돈이 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영실 씨는 아들이 그런 아이와 결혼하지 말고 그래도 아들을 더 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아이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 아들 앞에 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 같은 거 아니겠니? 너무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서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도 내 진심을 알아주실 날이 있지 않겠어? 요즘 진심 같은 걸 누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세요. 엄마한테 해봤자 소용도 없는 이야기.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요. 아들이 그렇게 영실 씨에게 짜증 섞인 말을 내뱉고 나가버린 후 영실 씨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학벌이 좀 딸려도 직업이 좀 처져도 영실 씨가 재산이라도 많으면 아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 없는 생각도 해보곤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느라 영실 씨는 밖이 캄캄해지고 한밤중에 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것을 보고 시간이 그렇게나 되었구나 짐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러고 들어와 영실 씨 붙들고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요. 전 정말 너무 괴로워요. 결혼할 여자 집에서 그런 취급까지 받는 것도 결국은 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들은 영실 씨를 붙들고 화풀이를 하듯 감정을 분출하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술김이라고는 하나 아들이 우는 것까지 봤으니 영실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실 씨는 아들 키우는 동안 아들 살릴 심산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탈탈 털었던 게 미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아들 살릴 생각으로 가진 것 다 털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실 씨는 영실 씨가 평생 모은 돈, 전 재산을 아들 앞에 내어놓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영실 씨는 전 재산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 재산이라고 탈탈 털어낸 것이 그리 큰 돈이 아니라 그저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아들 앞에 그 돈을 내놓으며 영실 씨는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건 엄마가 너한테 내어줄 수 있는 전부야. 엄마, 전 재산이란 말이지. 이 돈은 돈 많은 사람들 눈에는 하찮고 별것 아닌 돈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평생을 모은 돈이야.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너도 제대로 알고 이 돈을 받아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영실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살림 살아준 값으로 받은 돈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수모 겪으면서도 뭐라 입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며 꾹꾹 참아낸 값으로 받은 돈이기도 해. 행여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딜 가나 할 말 못하고 참았던 값으로 받은 것이기도 하고 너보다도 어린이라는 집 아들에게 반말도 들으며 그 아이 밥상 차려주고 씻기고 입혔던 값으로 받은 돈이기도 하지. 그뿐인 줄 아니? 그 버릇없는 아이 달래느라 날마다 말 태우기까지 해서 무릎에 멍이 가실 날이 없어 밤마다 진통제 먹고 약 발라가며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기도 하단다. 그러다 하루라도 일을 못 나가게 되는 날이 생기면 무작정 돌아다니며 그날 하루 일 시켜줄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어.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발품 팔아다니며 일할 곳 찾아야 했지. 그렇게 구한 일들은 대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험한 일들 뿐이었지만 엄마는 그런 일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어. 그렇게 벌어야 너랑 나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영실 씨가 아들 앞에 차마 아들에게 하지 못한 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영실 씨는 자기가 어떤 일들까지 해서 모은 돈인지 얼마나 독하게 아껴가며 모은 돈인지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실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쩐지 생색을 내려는 것 같다는 생각에 평소에도 영실 씨는 자기 힘든 이야기를 아들에게 털어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영실 씨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엄마가 내 결혼 비용에 보태라고 전 재산 내어주며 이 얘기까지 하는 이유를 알겠지? 엄마는 내가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고 이 돈을 내어놓는 엄마의 심정을 알고 그런 만큼 더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감사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 생각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잘 쓸게요. 엄마가 이렇게라도 해주시니 처가에도 제가 할 말이 조금은 생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 마음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주기만 한다면 엄마는 그 돈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야. 아들은 그렇게 영실 씨가 가진 것 모두 털어내어준 돈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도 걸핏하면 영실 씨에게 돈 아쉬운 소리를 하며 힘들다고 투덜대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에게 결혼 자금 내어주며 영실 씨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말들이 아무래도 아들에게는 크게 와 닿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직도 철없이 영실 씨에게 돈 얘기나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영실 씨도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또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되는 대로 아들 손에 쥐어주곤 했던 겁니다.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 나서부터는 아들이 영실 씨에게 손을 내미는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엄마, 애 밑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이지 감당이 안 돼요. 무슨 돈 잡아먹는 하마도 아니고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 밑에 돈이 이렇게나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어이구, 내가 이제 정말 결혼해서 애 아빠가 된 모양이구나. 애 밑에 돈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다 하고 말이다. 그래. 그게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너 키울 때 그런 소리 한두 번 한 줄 아니? 월급은 하나도 오르지도 않는데 들어가는 돈만 많아지잖아요. 아, 많아지는 게 하나 더 있네요. 마누라 잔소리, 정말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엄마, 여유 되시면 돈 좀 보태주세요. 엄마 손주 밑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손주 낳고 나서 더욱 자주 영실 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영실 씨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결혼할 때 전 재산 내어주고도 아직도 아들에게 그렇게 내어줄 돈이 있다는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영실 씨는 아무래도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실 씨는 남편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친정에 얹혀 살고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였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친정에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지만 그런 중에도 영실 씨는 먼 미래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었던 거죠. 그 덕분에 작년부터는 그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영실 씨는 아직도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긴 돈을 또 아끼고 아껴 아들한테 내놓기도 하고 손주한테 용돈도 주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연금도 나오고 일해서 버는 돈도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으니 아들네에 그렇게 돈을 내놓으려고 영실 씨가 또 그만큼 아끼며 살아야 했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돈을 보태주면 아들 며느리가 좋아라 하니 그 맛에 계속 돈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은 영실 씨도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헷갈리고 걱정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해주신 돈으로 당장 급한 건 해결했지 뭐예요. 감사해요. 그래,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긴 하다만 어떻게 매번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지 돈을 좀 계획해서 규모 있게 써야 할 거 아니니. 너희들 가계부 같은 건 쓰니? 아들이 그토록 질색하는 잔소리 같은 걸 영실 씨가 한다 싶으니 아들은 바로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돈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은 또 영실 씨한테 손 벌릴 궁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지난번만큼은 아니어도 그 반 정도라도 좀 도와주세요. 월급 나오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있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하나도 없으니 어떡해요. 이것 보렴 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돼요.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하니 어쩌란 거냐. 엄마도 다 계획대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있는데 내가 매번 이러니 나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할 수가 없잖니. 이번에는 아무래도 돈 보내주기 어려울 것 같으니 어떻게든 아껴서 일주일 살아보렴. 그러는 것도 훈련이야. 아이 정말 돈 해주실 것도 아니면서 잔소리만 그렇게 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만 버렸잖아요. 가볼게요. 아들은 그렇게 영실 씨가 돈을 줄 때나 좋은 얼굴을 할까.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얼굴을 바꿨고 때로는 쌍심지를 켜며 성질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돈 필요할 때가 아니면 먼저 연락 한 번 하지도 않는 무심한 아들 며느리였지만 영실 씨는 돈 줄 때라도 그런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그 맛에 돈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영실 씨는 지금도 매일같이 부지런히 일을 하러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학생들 무리가 영실 씨를 덮치는 바람에 영실 씨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요란하게 넘어졌고 넘어진 길이 약간 경사가 있던 바람에 다리가 접질려진 상태로 구르기까지 해서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다리가 그리 되었으니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게 된 상황이라 병원에 있어도 간병인을 꼭 써야 하는 실정이었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되는 영실 씨였기에 간병인을 쓰는 여유를 부린다는 건 엄두를 내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실 씨는 생각다 못해 아들 며느리를 불러 부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비 내기도 빠듯하지 싶어. 간병인까지 쓸 형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어떻게 도와요? 간병인 대신 엄마 병간호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못하죠. 저희 둘 다 출근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리한 말씀이시죠.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사실 영실 씨는 아들 며느리가 그런 대답을 하리라는 걸 이미 빤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탁을 해봤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나도 알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평생 계속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뭘 좀 생각해보는 척도 한번 안 하고 그렇게 단칼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설마 저희더러 연차 쓰거나 휴가 내고 병간호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러시는 거라면 정말 곤란해요, 어머니. 아들 며느리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부탁하는 영실 씨 상황이나 입장을 생각해보는 신용도 하지 않고 저희들 일이 있으니 그럴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 영실 씨는 못내 서운했습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하며 예의 없이 군 것은 아니지만 지들 상황 빤히 알면서 그런 부탁을 하냐며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런 부탁을 하겠니? 오죽하면 니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지. 그런 사정을 한번 물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영실 씨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아들 며느리는 입 딱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영실 씨는 다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요양원에라도 들어가게 비용을 좀 부담해 줄 수는 있겠냐? 영실 씨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어렵사리 연습까지 해서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연금도 붙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영실 씨였기에 차마 요양원 들어갈 돈 보태달라는 말을 하려는 게 입이 떨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영실 씨가 그렇게나 어렵게 꺼낸 말인 것을 아들 며느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영실 씨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둘은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결국 병원비 해내라는 소리를 하려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병간호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게 깔아놓고 그게 안 되면 돈이라도 해달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어머니, 지금 저희들한테 흥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들 며느리는 누가 더하고 덜 한다 할 것도 없이 둘이 똑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엄마 병원비교 요양원이고 가네. 그런 거 내줄 돈이 어디 있어요. 사는 거 빠듯하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저희 생활비도 부족해서 매번 어머니한테도 받아다 썼는데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불효자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돈은 있지도 않고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영실 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그 힘든 일을 겪고 그 상처가 아무리 깊었다고 한들 그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 안쓰럽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항상 품으려고 했던 영실 씨의 노력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들 위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고 도와주려고 한들 받는 내가 그 고마움을 모른다면 더 이상 그렇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니? 너는 이미 오래전에 다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한테 결혼 자금 내어주던 그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그날 진실로 내가 가진 것 모두를 내어주는 애미의 심정을 너한테 보여줬던 거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것인데 너는 내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구나.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를 이해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영실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간 아들에게 수도 없이 돈을 해주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영실 씨는 이제는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하기로 한 거였죠. 영실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비극적으로 끝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은 비록 일이 되었지만 아들만큼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아들을 믿어주고 봐주고 하며 기다렸던 것인데 더 이상은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진심과 노력을 무시하니 나도 더 이상 너한테 공을 들이지 않을 작정이다. 병원비 대라는 말 다시는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대신 너희도 다시는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생각 말아라. 영실 씨는 단호하게 말했고 아들 며느리는 그런 영실 씨 앞에서 굳은 얼굴로 입국 다물고 있더니 뭐라 할 말도 없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영실 씨는 또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그리 되었으니 일을 나갈 수도 없고 그저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자연히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아들 며느리는 그러고 돌아가 둘이서 머리 맞대고 영실 씨가 했던 말을 곱씹어 볼 것입니다. 다른 말들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을 테죠. 앞으로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을 두고 지들끼리 어찌하면 좋을지 궁리를 할 거라고 영실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며칠 안에 다시 영실 씨를 찾아와 어떻게든 그 말을 주워 담게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간 매달 영실 씨에게 받아간 돈이 적이 않으니 그 돈 없이 살 자신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영실 씨는 그런 생각을 하며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아들 며느리가 그 두꺼운 낯짝을 들고 언제 나타나려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병실 문을 노려보고 있는 영실 씨를 찾아온 것은 영실 씨를 그렇게 만든 학생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영실 씨가 입원한 병실로 영실 씨를 찾아와 사과를 하고 합의금도 줄 작정을 한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아들 며느리한테도 연락을 했던지 아들 며느리도 이내 영실 씨 병원으로 온 겁니다. 아무래도 영실 씨가 나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자식들 의견이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일 텐데 아들 며느리는 병실에 들어서면서부터 큰 소리를 치며 유난을 떨어대는 통에 영실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혼이 났습니다. 아니 대체 그렇게 위험한 걸 왜 인도에서 타게 냅두세요? 예? 그런 거 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더 큰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우리 엄마 가뜩이나 몸도 약하고 겁도 많은 분인데 이거 후유증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당장 부러진 뼈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뼈도 그렇고 그 트라우마며 그걸 다 어쩔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찾아오셔서 대충 사과하고 그러면 마음 약한 우리 엄마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천만에요.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른 병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을 올 정도로 아들 며느리가 큰 소리로 난리를 치는데 영실 씨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소리가 다 합의금 많이 뜯어내려는 수작으로 하는 소리라는 게 빤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느 뼈를 얼마나 다친 건지 니들이 제대로 알기나 하냐? 물어보지도 않은 놈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게냐? 그딴 소리로 난리쳐서 합의금 많이 뜯어내면 그 돈까지 가로챌 심산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못된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병실에 찾아오지도 마. 영실 씨는 그렇게 호통을 쳐 사람들 앞에서 아들 며느리를 개망신 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영실 씨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아들 며느리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으니 좀 부끄럽긴 했을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영실 씨는 했던 겁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렇게 영실 씨에게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어쭙자는 효자 노릇을 하려 들었는데 영실 씨 눈에는 그런 아들이 어찌나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영실 씨는 찾아온 그 부모들과는 적당히 합의를 해줬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죠. 그 옛날 아들에게 맞고 누워있는 아이 부모를 찾아다니며 영실 씨는 이보다 더한 꼴도 여러 번 당했던 사람이 아닌가 말입니다. 영실 씨는 여태까지 아들에게 닥친 불행을 미안해하고 대신 책임지려고 했지만 그랬던 것이 오히려 영실 씨 아들이 저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저리도 무책임한 사람이 된 것에 영실 씨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그렇게 찾아와 있는 그 부모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쩐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저렇게 다니며 자식들 잘못을 자기들 잘못이라고 시인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일까? 저 부모들은 부디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영실 씨도 아들 잘못은 다 영실 씨 탓이라 생각했기에 그렇게 말하며 빌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불과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으로 아들에게 돈을 보냈던 영실 씨가 아닌가 말입니다. 영실 씨는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저 부모들은 영실 씨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또 저 부모들의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디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은 합의금은 영실 씨에게 꼭 필요한 것에 쓰려고 잘 모아뒀습니다. 병원 치료 잘 받고 퇴원하면 앞으로는 연금 나오는 것으로 영실 씨 자신을 위한 것에 조금 더 투자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실 씨도 건강 걱정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스스로를 위하는 삶을 조금 더 일찍 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것에 휘둘릴 영실 씨가 아닌 겁니다. 영실 씨는 그것이 영실 씨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며느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실 씨의 그 생각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